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비트코인 사야 돼요? 혹은 팔아야 돼요? 아마 가장 궁금하실 질문이실 겁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현물 ETF 승인 후에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지 혹은 더 사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판테라 이제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레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앞서 그러면 판테라 캐피탈은 누구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판테라 캐피탈은 이제 미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투자에 특화된 펀드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내 기관총형 사모펀드를 첫 번째로 조성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자신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 굉장히 맹신하는 분들인데 이것에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펀드를 만든 거예요. 어떤 기관 단위로 이제 LP를 받아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2013년도 때 투자를 했을 때 당시 비트코인을 매입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의 평균 단가가 바로 65불이었다고 합니다. 즉 한화로 한 8만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 시절이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 그런 시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는 한 8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5,50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660배 정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 판테라 캐피탈이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Asset Under Management, 즉 자산 운용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3.5 빌리언 달러라 돼 있습니다. 하나로 약 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 4조 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그 상반기 이제 운용자산 이제 현황을 제가 한번 쭉 뽑아왔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는 이제 IMM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있죠. 이곳이 한 6조, 6천억 정도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판테라는 한 4조 원 정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 자체가 IMM이 더 큰 거 아니야? 한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모펀드가 더 규모가 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IMM 인베스트먼트는 사실 모든 산업에 투자하는 애들입니다. 뭐 바이오도 투자를 하고요, IT도 투자하고요, 심지어 뭐 요즘은 부동산도 투자하고요, 뭐 사실 뭐 돈 되는 건 다 투자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우리 판테라는 뭐냐? 블록체인만 투자하는 애들인데 운용 자금이 한 4조가 된다는 거예요. 4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굉장히 큰 펀드다 라고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 판테라 캐피탈은 단 모어헤드라고 하는 창립자가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시는 분이 이제 대표이시고 이제 파운더이신데, 창립자이신데 딱 관상만 봐도 굉장히 냉철하게 생기셨죠. 근데 냉철한 가운데 이게 인간미가 좀 느껴져. 인간미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진에 셔츠 있죠. 밑에 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통 금융에서 굉장히 이제 좀 꼰대라고 해야 되죠. 이런 금융 꼰대들은 요 단추와 벨트를 딱 일직선으로 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매야 돼요. 근데 저렇게 딱 풀르고 있고 뭔가 뭐 벨트가 삐뚤어지던 뭐든 상관없이 좀 어떻게 마인드가 굉장히 이분이 이제 오픈 마인드일 것 같기도 하고, 뭐 투자에는 냉철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말 잘 해줄 것 같은 이제 아저씨처럼 보이죠. 이런 분이 사실 설립하셨다고 해요. 네, 결국 이분의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레포트 하나를 딱 냈습니다. 제목부터 조금 어그로를 끕니다. 절박한 비트코인 ETF라는 이제 제목으로 레포트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소 제목은 뭐냐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도 또 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항상 배웠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번 레포트에서 루머에도 사고 뉴스에도 사고 일단 다 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리시한 이제 입장을
보인 이제 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 레포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왜 더 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뉴스에 이것을 팔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하여튼 아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스에도 사고, 그다음 루머에도 사고, 뭐 다 사라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식시장에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이제 격언이 있어요. 이 격언을 조금 이제 트위트 조금 꼬아서 이제 자신의 이제 메시지를 강렬히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었고요. 미국에서도 사실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 이 승인된 뉴스가 셀 온 뉴스, 즉 팔아야 되는 뉴스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니까. 근데 이 기사를 썼던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지난 반감기 때 한번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매 반감기 때마다 상승감 때 오르고 반감기 딱 되는 순간 또 6개월 동안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또 다시 또 반감기 될 때 또 오르고 다시 6개월 후에 떨어지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도 갖고 있었었고, 또 이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이 역사 안에 두 번의 굉장한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벤트마다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이게 비평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자마자 가격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 레포트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역사에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노란색 차트 이제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어떤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 그 차트 선은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어떤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특정 이벤트 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추이가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근데 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2017년 이 비트코인 선물 ETF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이제 굉장했어요. 한 2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근데 이 선물 ETF가 이제 승인되자마자 한 5개월도 못 가서 사실 이게 꼬꾸라지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가장 저점 일대를 확인해 보면 이제 65%가 단기간에 이제 하락하기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1년 동안 그러면 하락한 율을 한번 고점 대비 비교를 해보면 이제 84% 정도 이제 가격 하락이 동반되었고 굉장히 긴 하락장이 이어졌다고 이제 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돼도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사건을 좀 살펴보면 바로 코인베이스 이제 IPO가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추이고요. 가장 높았을 시점이 바로 64,000불 정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되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이제 IPO 후에 딱 64,000 찍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한 3개월 후에 한 54% 정도 이제 빠지게 된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결국에는 코인베이스가 IPO를 하게 되면 결국 블록체인 시장 내에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어떤 주식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 한 발 들여놓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되면 결국 규제가 완화될 거고, 규제가 완화가 되면 이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이제 사람들이 가치를 이제 좀 투영시켜서 비트코인을 많이 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코인베이스 IPO 후에 다 셀 온 뉴스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격언대로 이제 다 팔았던 거죠. 이런 두 사례만 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향방은 떨어지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비트코인 ETF 승인 나면 이제 떨어질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거로만 보면 떨어질 것 같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투자 매매법이라고 해서 이제 바나나 껍질법처럼 이제 기영이가 넘어지면서 이제 차트가 꼬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늘나라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철이가 미국 가기 전에 다 팔아가지고 코인이 하락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게 미래를 예측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보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을 때도 있지만요. 우리는 조금 더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판테라 캐피탈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들이 이제 말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엔 다르다. 과거 2번은 우리가 꼬꾸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다를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열한 것들을 조금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예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크게 2가지입니다. 과거 이제 2번의 사례에 굉장히 큰 오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오류를 한번 찾아보면요. 비트코인 선물 ETF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시나요? 뭐 탈중앙화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안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빠른 거래, 복잡하지 않은 거래,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스택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즉시적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비트코인의 굉장히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페이먼트, 어떤 결제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가 딱 되기 때문에 깔끔하다. 이것이 기존 금융사들하고 다른 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즘 스타벅스나 아니면 다른 곳 가서 애플페이 띡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결제가 띵동 하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고 싶은 이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거래 흐름을 좀 뒷단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요. 사실 즉시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어떤 카드사들이 우리가 결제한 내역들을요.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거래가 진짜 거래가 맞는지 대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루 뒤에 이 거래가 진짜 거래가 맞다고 하면은 결제를 딱 해주고 결제된 대금을 한 며칠 후에 판매자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결제 플로우예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은 띡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결제가 탁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결제 수단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트코인의 굉장히 큰 장점을 비트코인 선물 ETF가 활용을 했었나? 라고 하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판테라 캐피탈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또 뭔 말이냐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 장표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시카고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라는 곳에서 커머디티라고 하는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거래한단 말이에요. 미래에 이제 약정을 하고 그 약정 시점이 도래하면은 그때 결제가 이루어져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래 시장인데 이 거래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즉시적인 이제 결제를 지원하는 하나의 이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제가 늦게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전통 금융에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다 보니까 사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틀먼트가 한참 뒤에 일어납니다. 3개월 후에 결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결제가 안 되기 위해서 3개월마다 계속 롤오버하는. 근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해지 목적으로 혹은 투기적인 어떤 투자 목적으로 사실 선물 거래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오일을 인도받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인도받으려고 사실 이 참여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틀먼트가 되기 전에 이제 롤오버라는 걸로 통해서 계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비트코인하고는 반하는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즉시 결제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거를 어떤 기일을 정하고 3개월 후에 결제가 되도록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이제 하게 하는 것이 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 결제에 대한 혁신적인 기능을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는 활용을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못 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이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 장벽을 못 낮춰줬기 때문에 사실 코인베이스가 상장되었어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동반하지 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코인베이스가 IPO 했을 때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 생각했던 거는 이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로 사실 상장을 탁 시켜놨는데, 얘네들이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결국 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IPO 후에 세론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 합의가 일어났고, 그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가 결국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인베이스의 이제 활성화 유저를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장이 딱 됐을 때 21년도 상장했는데요. 이 성장 속도가 멈췄다는 거죠. 기존에는 282%나 이제 올랐었는데 유저가,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해가지고 상승률이 이제 14% 정도밖에 안 된다. 매스 어덥션을 못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판테라 캐피탈은 판단을 한 겁니다. 코인베이스, 판테라 캐피탈도 이제 투자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도 코인베이스에 투자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쉬운 거지. 나는 너네한테 돈을 준 거는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활성화를 시키라고 너네한테 돈을 준 건데, 너네는 뭐 했니? 뭐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요즘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할을 이제 할 때가 온 것 같고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면 판테라 캐피탈이 생각하는 이번 2024년도 1월 달에 있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왜 가격이 과연 안 떨어질까? 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화면에 보시는 블랙록 같은 금융기관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은, 현물 ETF 이제 승인이 되면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즉시 결제되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현물 거래를 이제 일으킬 거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새로운 수요처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블랙록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들이 대신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해서 블랙록을 이제 언급한 겁니다. 블랙록이나 금융기관들이 왜 이거를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코인베이스는 못했는데 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금융사들이 이 전체 자본시장, 세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블랙락 같은 경우 24.9빌리언 달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27조 되는 자금이 이제 블랙록 ETF에 이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게 1년 단위가 아닙니다. 이게 한 분기, 딱 한 분기에 한 27조가 이제 새로 이렇게 유입이 된다는 그래프거든요. 즉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새로운 수요를 이제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 딱 출시되자마자 만약 승인된다고 하면 이제 블랙록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 거고, 흘러온 자금으로 결국 현물을 이렇게 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공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요로 의한 가격 상승이 판테라 캐피탈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로지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 현물 ETF를 봐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는요, 골드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되고 어떻게 이제 계속 흘러왔는지를 이제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 그래프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요, 골드 현물 ETF가 뭐 2003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2004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이제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차트를 보면 딱 봐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상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골드에 대한 수요가 다각화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쓰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다시 이용을 하는 이용처도 있겠지만, 금융기관들이나 더 나아가서 뭐 국가들이 해지 수단으로서 이제 금을 막 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 때문에 결국 ETF가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이제 동반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ETF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자금들을 계속 유입을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이제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이제 골드, 이제 스팟 ETF, 현물 ETF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 좀 이거는 뭐 첨언이지만, 뭐 구리 같은 거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구리는 사실 수요처가 좀 다각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 이 골드는 사실 쓰는 곳들이 많고 수요가 많은 자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디지털 골드로서 우상향할 거다라고 이제 판테라 캐피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 기형이 쭉 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상향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반감기는 우리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 이 반감기 자체는 사실 2012년도 이제 첫 번째 반감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4년마다 이제 반복된 게 이제 반감기인데, 세 번째 이제 반감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이 폭이 컸어요. 근데 이번 네 번째 반감기는 줄어드는 양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뷰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건 첨언이지만 맨날 반감기 때마다 떨어졌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반감기 있잖아요. 반감기 보시면요, 여기 두 번째 반감기 볼게요. 반감기 딱 되자마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되기 전에 또 올랐다가 또 반감기 딱 되고 나면 또 6개월 흐르고 또 오르고,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했던 게 사실 비트코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감기 되면 가격이 오른다, 훈련이 돼 있으니까 막 가격이 올라. 그러다가 반감기 딱 치면은 뉴스에 팔아라 하면서 다 팝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 주주주주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네 번째 반감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네 번째 반감기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이제 굉장히 크게 끼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희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유튜브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이제 블록체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굉장히 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 ETF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단모 헤드형, 굉장히 벨트도 삐뚤게 매고 이제 배도 쭉 나오면서 좀 이렇게 인심도 두둑할 것 같은 이 형님이 결국 판테라 캐피탈을 이제 비트코인 8만원 정도 했을 때 이제 창업을 했었고, 그 펀드로 비트코인을 막 사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던 사람이다.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일침을 날린 겁니다. 이번엔 그렇지 않다. 지난 과거 두 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고, 이번에 승인은 좀 다른 국면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가격이 오르나요? 라고 했을 때 판테라 이제 캐피탈의 의견을 빌리자면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재밌지 않나요? 저도 이 레포트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비트코인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갖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팔아가지고 수익을 좀 볼까라고 하는 사실 생각도 했었습니다. 딴 생각 안 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저도 이제 팔아야 되나? 막 대중에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투더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핸드입니다. MZ세대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또 이걸 좀 한번 팔아서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만들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욕심이 그득그득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레포트 읽으면서 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단모 헤드 형님께서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저는 ETF 승인 나더라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더 사겠다. 여기서 적혀 있잖아요. Buy the rumor, buy the news. 저도 buy the news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재밌었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한번 좀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